네, 4월 28일 김은재 뉴스인 오늘은 특별하게 3부까지 마련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대선 전망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 전략 전문가이신 이철희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은 방송 진행자로 맹활약하셨는데 다시 평론가로 돌아오신 건가요? 뭐 평론할 입장은 아니고 그냥 방송은 이제 그만. 예. 저들이 너무 준동을 해서 내란 네. 세력들. 예.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 지금 답내띠 답답해서 내가 뛰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남은 36일 동안 이것저것 짚어주실 게 많은 것 같으신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당선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에 앞서서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대법원발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대법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파기 자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예. 뭐 그런 가설도 성립은 할 수 있겠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감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서두를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혹시나 요즘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계엄 이후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저분들이 좀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예. 그럼 엉뚱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후보자가 자격이 처음부터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듣기에는 대법원이 이제 최근에 계엄 이후 상황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스스로가 좀 위축됐던 이유는 예. 헌재와의 경쟁에서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조인들은? 굉장히 강하죠. 야.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헌재냐 예.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 예. 를 놓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계엄 상황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다 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19 서부지법 맞아요. 폭동 때는 사실은 대법원장이 나서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맞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으면 역시 그래도 대법원이구나 대법원장이구나라는 그 위상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왜 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했잖아요. 네. 엘살바도르인가에도 최근에 예. 추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파 미친 판사고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로버츠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건 잘못하는 거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예. 딱 나와서 이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대법원도 위상이 그때 분명해졌을 텐데 그렇네요. 그때는 법원 행정처장만 좀 말씀 듣고 목소리를 보니까 내고 그렇네요. 2인자가 왜 나왔을까? 1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의외로 침묵했어요. 예. 예. 사실 판사 체포 이야기도 있었었고 예. 윤석열 계엄 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3심을 예. 좀 활용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럼 그거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소부에 안 보내고 전원 합의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예. 대법원이 좀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준 지기현 부장판사라든지 예.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전례 없이 좀 봐주는 듯한 예? 처음에는 촬영도 금지시키고 지하 통로를 출입하게 지금도 만들고 그러고 있죠. 네. 과거 전직 대통령은 주 2회 심지어 주 4회 재판도 했는데 이분은 뭐 월 뭐 한 3, 4회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느긋하게 가고 있는 이제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법원이 조금 지금 현 국면에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파기 자판이든 파기 완송이든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면 저는 그건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이 쿠데타를 겨우 진압했는데 또 사법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만약 예. 유죄 판결을 했다. 예. 그럼 후보 자격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공세되잖아요. 뭐 지금 뭐 야권이라고 할 건 없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압도적인 이 후보이고, 근데 그런 후보가 만약에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출마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면 그건 사법 쿠데타죠. 그잖아요. 그 브라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만약에 파기 완성을 해서 예. 하급심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예. 라고 대부분이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선언을 해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건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 뭐 쿠데타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부의 형성을 국민이 한다는 거잖아요. 정부 구성을 국민에게 그 권한을 준 거잖아요. 국민인 주권자로서 국민이 투표하는 걸 위해서 정부가 구성이 돼. 네. 그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표권이라는 건 형성권이거든요. 정부 구성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착 박사십니다. 네. 근데 형성권인데 지금은 사실은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그럼요. 민주주의의 시간이란 예. 말이에요. 법원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시간에 선거의 시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영향을 준다. 어떤 형태든 영향을 준다라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네. 것이고요. 만에 하나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 84조에 예.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탄핵 소추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형사상 탄핵 소추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소추에 이 재판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느냐라는 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 재판은 중진된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중단되는 게 맞다. 소추에 포함이 된다.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대법원이 할 것이다. 내부 논의를 해서 뭐 예. 그런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는 예. 그렇게도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걸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제 크라우츠 위치님께서 직위원 트라우마가 있다. 사법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94년에 헌재가 판결 내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 권한은 신분상의 특권이 아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원수로도 다른 나라에게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예. 이게 특권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근데 국민이 표로 선택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법원이 판결로서 그 직위를 면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좀 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 주권자의 예. 선택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럴 때는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폭동이나 계엄이 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이 움직여서 법 취지 위반된다는 목소리를 냈더라면 헌재한테 우리가 좀 위상이 깎였다. 이런 볼멘 소리 안 해도 되게 충분할 네.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걸 기회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죠. 그러게요. 걱정은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뭘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계속하면서 여론을 보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론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또는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뭔가 판결을 해서 예. 문제시 삼는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허위사실 많이 유포했잖아요. 뭐 그런 지적이 많죠. 그렇죠. 예. 그 아직 공소시효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 중에는 그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그거 지적이 있죠. 이제 검찰에 기소해서 넘어오면 그 대부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은 633이라는 원칙은 좋습니다. 좋죠. 사실. 근데 이게 이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당선된 사람이 부당하게 당선이 돼서 그 직위에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네. 부당한 권력 행사를 못하게 막자는 취지인데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633이라는 걸 갖다 대서 새삼스럽게 이걸 한다? 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법원 개혁에 대한 문제도 새삼스럽게 고민할 때가 됐다. 네.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예. 네. 왜 지금 아직 정부가 바뀐 게 아니어서. 그리고 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괜히 뭐 판사들 심기 건드릴 거 뭐 있겠냐 이런 걱정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죠. 예. 사실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나 바깥에서 또는 국회 민주당 사이에서도 내부에서는 법원 개혁, 대법원 개혁 그럼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너무 동의합니다. 사실 법원만이 아니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름다운 결론을 내려서 시민들의 분노가 내려가긴 했지만 이 과정상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보완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국가 내에 크게 보면 3부가 있잖아요. 행정, 입법, 사부, 예. 사법부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이 3부 내에 일종의 약간 극우 성향을 가진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걸 광범위하게 보면 저는 극우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가끔 합니다만 법원 안에. 예. 거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체가 안 드러났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거구적 행태를 표출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걸 위한 그러니까 우선 과제라고 하는 게 정권 교체이긴 할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 이제 곧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임위를 깜짝 카드로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여준 전 장관도 모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철희 전 수석이 전략가로서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한다면 이 깜짝 카드로서 누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윤여준 전 장관님 좋죠. 예. 그분 이미 나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예. 혹시 누가 좀 있으면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선거에 진심이구나라고 느낄까요? 제가 그 전망을 하기에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취재 썰을 말씀해 주시면 들은 됩니다.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팩트? 네. 팩트를 알려주시면 괜히 됩니다. 들었다는 거 가지고 나중에 맞췄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되는 거는 좀 확실해 보이잖아요. 확률이 가장 유력하죠. 유력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많이 이겨야 돼요. 많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과반을 넘겨야 되고요. 50% 이상 득표해야 된다. 과반을 넘기는 게 좋고요. 제 욕심으로 보면 한 60% 정도 득표하면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른바 극우 세력이나 이게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힘있게 국정을 펼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를 상대하는데도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됐다고 하면 훨씬 힘있게 상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득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다. 예. 그럼 더하기를 해야 돼요. 더하기.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꾸준히 지지율이 좀 올라왔는데 제가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들여다보니까 3월 마지막 주와 4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비교 한 달 사이? 쭉 주간 단위로 예. 했잖아요. 거기 보면 보수층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14%로 딱 붙어 있어요. 4번 연속으로 14%로 그대로 나왔어요. 예. 거기는 고정값이다. 네. 보수는 한 14%가 지지를 해요. 예. 근데 중도와 진보층은 중도는 한 34%, 예. 3월 넷째 주는 34%였고 진보가 69%였거든요. 근데 4월 넷째 주는 어떻게 되냐면 중도가 39%, 진보가 75%. 오르는. 그러니까 진보도 훨씬 많이 예. 결집을 하고 중도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14% 정도에서 저는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움직이긴 어려워 보인다. 좋아도 한 20% 안쪽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중도와 진보를 최대한 결집시켜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게 좋고 참고로 보면 보수도 사실은 지지율이 올망졸망 붙어 있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다 더해보면 조금 올랐어요. 좀 전반적인 결집 효과가 있나 보죠? 다 합쳐보면 예. 올랐는데 한 10%포인트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중도에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진보는 당연히 움직일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사해보면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3월 넷째 주에는 둘이 합치면 64%였어요. 보수층에서. 근데 4월 넷째 주에는 35%로 줄었어요. 점점 결정하기 시작했군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결집을 해서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중도에서 움직인 건 없단 말이죠. 음. 중도는 지금 이재명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최대한 끌어모아서 50% 60% 사이에 득표를 하는 게 1차적 목표면 거기에 더하기가 되는 사람을 불러오는 게 좋죠. 누구죠? 진보도 마찬가지고 진보인 사람은 뭐 도의자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예. 진보도 최대한 결집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득표를 올리는 거는 사실은 구도하고 인물하고 바람. 뭔가요? 정책인가요? 정책이죠. 예. 구도는 이미 뭐 잘 잡혀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 출마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도라고 하는 게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 그렇죠. 정식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이번 선거에 화두가 되면 될수록 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뭘 정책이라는 것도 지금 토론하는 거 보면 훨씬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구도는 그렇게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물도 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위기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도 위기죠. 평화도 위기죠. 우리 민생도 위기죠. 예. 그다음에 산업의 위기도 있죠.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에는 강한 리더십을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책도 사실 괜찮은 거라 그렇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진보적인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물로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 내란 극복이라고 할까요?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준 사람들을 대거 결집을 시켜서 득표를 끌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도 안 줘요? 물 한 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중에 댓글창에 이철희 수석은 선대위 안 가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 선대위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으로서의 아마 추천이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결정할 사안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어차피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지금 상대당 경쟁당이라고 하신 국민의힘의 인물 경쟁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지금 내일이면 2명이 이 탑2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각자의 인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요 후보들.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래요? 우선 지지율만 놓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다. 그리고 그 당이 아직도 탄핵 찬반 갖고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대선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도 한동훈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는 계엄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건넜어야지 이미. 그렇게도 못한 리더십으로는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건 뭐냐면 탄핵 반대를 외친 사람들이 그 당의 주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외도 있고 광화문에도 있고 그러면 그 세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 당을 어떻게 쇄신해서 극우에서 다시 보수로 돌려 세울 거냐 정상화할 거냐에 대한 비전과 프로그램과 리더십이 없이 그냥 탄핵 강만 건너자 탄핵 반대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건 기능주의적이고 기술주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너지가 나고. 그렇죠. 윤석열 제명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조차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강을 건너자고 하는 그분들의 목소리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래 저 사람이 되면 우리가 탄핵 강을 넘은 것은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겠구나라는 기운이 느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일각의 정치공학에 능한 여의도 선수들은 그래서 한덕수 출마론이라고 하는 게 이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한덕수의 단일화냐 아니냐라는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탄핵 계엄 또는 내란 세력을 합시다. 그냥 쉽게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건 내란은 윤석열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있잖아요. 윤석열 그렇잖아요. 세력이 한 것이다. 윤석열은 우두머리일 뿐이죠. 군에도 있었고 당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행정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 세력의 구성원, 내란 세력의 일부 있던 사람,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탄핵 강을 건너자는 게 아니라 탄핵 갖고 붙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오히려 그 내란 프레임을 더 강화해 주는 게 한덕수 출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국무회의 내란 계엄 발표하던 날
국무회의 때 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세요. 정상적인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고 나서는 또 엉뚱하게 자기 말을 뒤집고 2명의 재판관 임명했잖아요. 그 지명. 다 의도가 예, 뭐예요? 예. 내란 세력의 일부라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게 선거예전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내란의 강을 건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게 봐도 새가 불리한 걸 뒤집기 위해서 예. 계엄을 한 거예요. 플러스 민생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또 계엄한 거예요. 민생 실패는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잖아요. 자영업자들 문 닫는 데가 정말 많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그 민생 실패의 책임이 그럼 오롯이 대통령한테만 있겠습니까? 그 실패한 정부, 실패한 민생의 상당 책임이 저는 예. 총리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난 정부는 나쁜 정부이자 무능한 정부였는데 거기에 인자했던 사람이 내가 나가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봐도 염치가 없기도 하지만 뭐 신뢰성을 주기 어렵잖아요.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뭘로 그 사람을 믿죠? 잘할 거라고 어떻게 믿죠? 근데 왜 이렇게 구 여권은 한덕수 출마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박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대선은 이미 접은 것 같고요. 아. 그냥 이 당을 계속 지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예.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예. 이 당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당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절박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쓰고 버리는 카드예요. 아, 근데 본인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도 거기에 이용당해 준다고요? 그분도 살기 위해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 모두가 생존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분도 계엄 때 본인이 한 역할 때문에 예. 뭔가 퇴임 이후 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좀 난감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생존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을 걸어야 내가 대선 후보라는 프레임을 걸면 나중에 새 정부 들어와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 방탄. 정치 예. 탄압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닌가 싶고 예. 또는 본인이 그 상당 부분은 한 30~40%는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주변에서 자꾸 권유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의도 용어로 약간 뽕 맞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비속어는 쓰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예. 없던 걸로 하고 취소. 예. 취소. 대통령 뭔가 네. 왔다. 자꾸 이제 바람을 넣으니까 예. 본인도 그렇게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예. 싶고 승패를 떠나서 예. 대한민국에서 불행하죠. 그러게요. 아 근데 예. 탄핵한 정부의 총리로서는 예. 이걸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잘 댕겨주는 게 마지막 사명이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총리 신분 대행의 신분으로 예.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출마하겠다고 하니 이게 국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어느 국민이 거기다 대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도 안 될 거 알면서도 출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엔 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일견 보이는 게 반 이재명 텐트를 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한덕수 측에서는 이낙연 연대에 정세균 영입 시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방금 머니투데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호남 표심을 겨냥했대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거나 반 이재명 텐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안 되는 판이라고 이제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그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네. 반명 말고는 없어요. 오로지 그 지금 정치적인 행보라고 하는 건 반명이다. 반명이죠. 아.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명 말고는 없잖아요. 그 당의 이점은 반명이에요. 그럼 큰 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반명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명을 이데올로기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라 합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낙연 전 총리는 갈 가능성이 있어도 정세균 전 총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예, 내피셜인데 예, 무슨 예.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그간에 하신 은행을 보면 워낙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적개심 같은 불만들이 강하시기 예. 때문에 그게 추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죠. 그 참 정치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전 정부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을 예. 사실은 누굴 미워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걸로 내몰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반 이재명만 음. 외치다가 음. 자기 할 일 안 음. 하고 헌재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당신은 총선이라는 기회가 있었다. 총선에서 국회 해산에 준하는 결과를 네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2년 달하는 기간 동안 허송세월 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선거 져놓고는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거다. 이게 헌재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아니 자기가 이겼는데 대선에서 왜 그 사람을 핍박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자기는 자기 할 일하면 되잖아. 승자가 왜 패자를 네. 핍박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저렇게 하지? 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에너지를 모아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이긴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참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누구를 미워서 하는 정치? 누구를 싫어서 하는 정치? 그건 안 좋죠. 네. 그런 정치의 종말이 사실 탄핵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이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아직도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기소와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검찰한테 무슨 기대를 안 그러니까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뭐 사실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검찰이 뭘 하라라고 자꾸 욕을 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반전을 시도하거든요. 대선 자금 수사 때도 그랬고 적폐 수사 때도 그렇고 자기한테 칼자를 쥐어주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자기들한테 들어온 압박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번 했고 성공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뭘 하지 말라는 요구는 할 필요 있겠으나 뭘 자꾸 하라. 이런 요구는 지금은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해야 될 때다. 뭐 아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게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예. 거라 검찰은 그러니까 제발등 자기들이 찍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을 개혁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자꾸 스스로가 몰아가는 건데 검찰도 지금은 통렬한 반성을 하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너무 하수인노를 열심히 했다. 우리가 정치를 너무 열심히 했다. 오죽하면 검찰당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여당은 검찰당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반성하고 뭔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데 전혀 예. 그런 기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는 뭐 사실 할 만한 사안이면 또 모르겠어요. 많이 양보. 저는 그것도 안 좋다고 봅니다만 팩트가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무리하게 기소해서 욕보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시도를 한다? 저는 자기들 죽을 짓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너무 속 보이는 검찰의 이야기는 좀 해도 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말씀처럼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서 이야기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죠. 예. 그래도 이 6.3 조기 대선을 맞이하고 12.3부터 6.3까지 뛰어왔던 우리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힘들죠.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 근데 현재 판결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의 계엄은 실패한 겁니다. 뭔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계엄이고 그걸 막아낸 힘은 우리 국민들한테 있죠. 우리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약간의 온정이라도 내비치면 저들이 다시 기회를 잡고 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를 굉장히 독하게 치러야 된다. 독하게. 굉장히 매정하게 치러서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게 어떤 거죠? 표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당신들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단호하게 응징해 줄 때 그 사람들이 그 선거의 힘이거든요. 아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재기가 어렵겠구나. 다음 선거는 무조건 지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뼈에 사무치게 해주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래 뭐 걔들도 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나 이재명 싫으니까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원중주의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표를 준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득표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거고 자락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발 힘들어도 6월 3일까지는 마음 독하게 먹고 단호하게 제가 그래서 표를 던져야 된다. 제가 표를 그래서 이 종이 짱돌로 그 유명한 정치학자가 페이퍼 스톤이라 그랬거든요.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셰보르스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보트 이거 투표는 종이 짱돌이다. 그리고 세게 던져야 됩니다. 네. 아프게 던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고요. 극우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아마 회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네, 하얀 참수님이 정제된 논리와 균형감이 돋보이는 최고의 평론가 이철희님 좋습니다. 이렇게 네, 단호해집시다. 예. 단호하자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6월 3일까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수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